이 문제를 좀 다루고 그다음 오늘 국제뉴스는 없으니까 국제뉴스가 있네요. 예, 정리해 가지고 오늘 시간 되시면은 일요일이고 하니까 마지막 투자 방송까지 여러분들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한국 문제,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 취업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이 많죠. 저게 이제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아버지가 되면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한국에는 또 교육비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이렇게 막대한 교육비를 들여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식들이 크고 나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직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젊은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에 여러분들 초년을 그렇게 보내게 되면은 다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어느 부모든 자식 걱정이 많은 거죠.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한국이 저성장 체제 0% 성장률 1% 성장률로 가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막대한 교육비를 들여 가지고 정말 정성을 쏟아서 이렇게 키우는 자식들이 나왔을 때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잡을 수가 없으면은 나라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유럽의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 3분의 1 정도가 밖으로 나갔으니까 물론 그리스 젊은 분들은 영어가 좀 워낙할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자식을 걱정하는 문제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직장을 못 잡는 게 아니고 나라 전체가 성장률이 낮아져 가지고 괜찮은 직장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상황이 나아지겠냐. 앞으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걸로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보게 되면은 참 답답한 겁니다. 여기 이제 이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한 언론사에서 벌어진 격차 멀어진 세대 이렇게 해서 시리즈물을 지금 한 4회 정도까지 다루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이런 2명을 잘 키웠는데 자식 2명이 버는 것을 다 합쳐도 50대 후반에 아버지 월급 반도 안 되는 겁니다. 퇴직을 앞둔 대기업 아버지의 한숨 걱정이 굉장히 많죠. 이제 여기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부모의 그런 은퇴 문제도 전부가 다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기업 임원 59세 이모 씨는 2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올해 30인 장남은 2년 전에 중소기업에 들어갔지만 세금을 제외한 월급이 300만 원이 채 안 되고 차남은 대학 졸업 이후에 직장을 잡는 일에 실패해 가지고 대학원을 진학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돈이 5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 아들의 소득을 합쳐도 지금 대기업 임원이 받는 그런 소득의 3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1300만 원의 3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월세 140만 원을 보조를 하는데 이런 집이 굉장히 지금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자제분들이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나라 전체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이게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부모들 가운데 혼기에 처한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은 뭐 꼭 결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본인이 좋은 사람 만나서 오면은 결혼을 하는 거고 안 하면은 그냥 안 하는 것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경제적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상황에서의 정치 상황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중요한 인물의 정치적 보복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보통 집안에 전부 다 이 문제의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분 말씀이 25년 전에 내가 받던 초봉이 3천만 원 정도가 됐는데 지금 25년이 흐른 이후에 아들이 받는 그 초봉 수준이 거기도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기업 임원이니까 곧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 거죠. 곧 은퇴가 있는데 자녀들 독립을 어떻게 지원할지 큰 걱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제 자리를 못 잡으면은 부모의 노후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뭐 아들 문제니까 아들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참 그래서 이런 정치라는 것이 중요하고 나라가 계속 성장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과제인 거죠. 그래야 세대 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자리 바꿈이 원활하게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보면은 통계적으로도 이분 사례뿐만 아니고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되는 거죠. 2024년도에 2030 세대하고 40, 50 세대의 여러분들 임금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저성장으로 자녀 세대의 소득이 정체되면서 경제적 독립 시기가 늦어지게 되고 퇴직을 하게 되면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퇴직금을 갖고 가족들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 간의 임금격차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크게 벌어지지 않았는데 나라가 성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성장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장률이. 2017년도에 정년 연장이 본격화되면서 실질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를 젊은 분들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박탈된 것을 뜻하는 거죠. 2030 세대와 40, 50 세대 사이의 실질 임금 격차가 2016년부터 2024년 사이에 13%에서 26%로 2배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제도나 정책이나 법을 정비하고 그런 친화적인 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지난 한 7, 8개월 정도 정책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한 수십 년간 집권하게 되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제가 눈에 훤히 보이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일자리를 잡기가 어렵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성장의 청구서 2030이 둘러쓰게 됐다. 한국의 성장률이 낮아졌으니까 1990년대 아버지 세대가 나왔을 때는 6에서 10% 정도 성장한 거고 소득 성장이 6에서 10% 정도 이루어진 겁니다. 최근에는 1, 2%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도의 소득이죠. 성장판이 닫히자 세대 간 소득 격차가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됐다. 정치 문제가 결국 이제 경제 문제로 여러분들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성장을 더 해야 되거든요. 항상 예전에 강의를 많이 다닐 때 지방을 다니다 보면은 더 성장해야 되는 나라인데 그런 이야기가 그냥 혼자 말처럼 많이 이렇게 떠올랐는데 이 보시면은 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사이 월급 차이가
20대는 1.5배, 40대는 2배가 벌어지니까 이게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부가가치 창출 능력에 따라 다뤄질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주요 기사 시리즈 형식으로 다룰 정도가 되면은 그만큼 이제 문제가 대기업 90%가 수도권에 있고 지역 청년은 기회조차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이 대기업들도 앞으로 유지가 그렇게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친시장적이고 친기업적이고 친사업적인 그런 정책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게 애시당초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 분들의 문제지만 지금 아이를 키우는 아주 젊은 분들의 애들도 다 마찬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특정 정부가 제대로 이런 일을 못하면은 선거를 통해서 갈아치울 수가 있으면은 희망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상당 부분 지금 재기에 성공했고 지금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정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교체할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공정선거가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권력 교체가 불가능한 사회가 되면은 여러분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뭐 거의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되죠. 걱정이. 권력 교체 가능성이 아주 낮은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냥 가두리 양식장에 완전히 갇혀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직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이죠. 이 방송 들으면서도 모르신 분들은 좀 분발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자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고생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게 자기 문제가 다 돌아오는 겁니다.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검사들이 여러분들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 검찰청이 해체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판사들은 우리는 별 문제가 없을 거다 하는데 뭐 판사들이 이름 전부가 다 외부 인사들에 의해서 자기의 진퇴가 결정되는 상황으로 내몰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그런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를 별로 생각해 보고 싶지 않을 거라고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 하면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건지 우리 집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뭘 준비해야 될 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짐승하고 인간이 다른 게 생각하는 힘이지 않습니까? 한 분께서 지방경제가 죽었다 하는데 지방경제는 또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며칠 전에 제주 계시는 분들이 엉망진창이라고 그러네요. 제주 경제가.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 그래도 전부 다 이런 나오는 정책이 친노조 정책이 되니까 노조도 회사가 있고 난 다음에 노동조합이 있는 거지 회사가 없어지면 노동조합이 여러분들 뭐가 이런 데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생각들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어려우게 될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딱 보니까 두 가지 기사가 여러분들 주목되는데 좌측 하단에 국민의힘이 3.1절의 새 당명 발표 예상 우측 여름 중간에 점점 좁혀지는 서울 지지세 점점 커져가는 장과 오의 갈등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내가 기가 찬 겁니다. 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참 야,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조선 사람들 같구나 생각인 거죠. 교육을 전혀 못 받은 사람들. 여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3.1절에 새 당명 발표를 예상하겠다. 국민의힘을 만들든 힘의 국민을 만들든 국궁당을 만들든 민민당을 만들든 그게 아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는 이게 보면은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인지 김민수, 송은석, 장동혁, 신동욱, 양현자 이 사람들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경청할 만하죠. 왜냐하면 제가 나이로 보나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성정으로 보나 정치에 숟가락 얹고 이런 밥 먹을 생각을 전혀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국충정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병호 TV가 지향하는 것처럼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이니까 뭐 정치적인 그런 데 대한 편견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여러분 뭐하고 무슨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이 사람들. 제가 이런 단호하게 이야기하지만 국민의힘은 그냥 덜러리 정당인 겁니다. 예. 그렇다고 이런 중국 공산당처럼 일당을 할 수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외관상으로 다당제를 선택해야 하니까 야당은 있어야 될 거라고요. 예.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그냥 야밀차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수 파리로 생계를 유지하는 정치인들의 모임 결사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비겁한 거죠. 예. 국힘당이 5년 내내 비겁했던 겁니다. 정권을 교체할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선거에서 할 때마다 패배할 수 없는 덜러리 정당이 된 겁니다. 3월 1일에 이런 새 당명을 발표하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물론 마케팅 차원에서 국민의 힘이 아니고 힘의 국민 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본인들 하겠지만 6월 3일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도 출범할 예정이다. 공천관리위원회를 뭐 출범하든 뭡니까 박살 날 겁니다 이번에. 박살 나는 거죠. 지방선거 중에 가장 공정했던 선거가 2022년도 10월이었던 거죠. 정말 여러분들 괜찮은 나라인데 나라 앞날이 참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낙담을 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개인적으로 살아남으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제 투자방송이 그런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투자방송을 굉장히 보강을 해서 여러분들 심혈을 기울여서 내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뭡니까? 예, 거의 제가 볼 땐 노예근성에 젖은 거죠. 노예근성. 자기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완전히 골로 가는데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전부가 다 뭘 하는 신용만 내는 겁니다. 지방선거가 오니까 여러분 으쌰으쌰 해보자. 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합리적 사고를 해야 되고 과학적 사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이유를 본인들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당은 영남당으로 완전히 이번에 쪼그라들 겁니다. 선거에서 영원히 이길 수 없습니다. 현재 선거 제도 하에서는. 그걸 5년 동안 내가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5년 동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영남권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은 뭐 그냥 못 먹어도 그냥 영남당이라도 국회의원 여러분들 배지를 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입 다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비겁한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이런 노예근성에 젖은 인간들인 겁니다. 완전히 나는 지금 기대를 접은 겁니다. 이 인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있죠. 내 인간들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하는지. 이게 이런 점점 좁혀지는 서울지지세 이거는 뭔고 하니까 명분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국민의 힘이 대표해야 될 필연적 여론 필연적 이유만 좀 잡아내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모든 선거가 결과가 결정이 되겠죠.
점점 좁혀지는 서울지지세, 점점 커지는 장오 갈등. 오세훈 씨는 자기가 이번에 당선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신 나간 이야기인 겁니다. 서울에서는 대패할 겁니다. 제가 저주가 아니고 여러분, 저는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이렇게 비굴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대패할 겁니다. 경기시장 선거는 대패할 거고 인천시장 선거 대패할 겁니다. 충남시장 대패할 거고 충북시장 대패할 거고 강원도지사 대패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냐. 추론을 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 오세훈이는 여러분들이 2022년도 10월 선거에서 어떻게 이겼냐. 그때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등장하고 나서 바로 실시됐기 때문에 바짝 엎드린 선거였죠. 손을 덜 쓴 선거였다는 겁니다. 그게 데이터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거의 저는 뭐라고 보는 거 하니까 그냥 정신구조는 후기 조선 수준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과학을 완전히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오세훈 씨는 뭐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이런 바람 잡는 겁니다. 못 이깁니다. 대패가 될 겁니다. 대패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당일 선거에서 접전 결과가 나올 것이고 사전투표 선거에서 대패가 나겠죠. 20% 30% 정도 격차가 나올 겁니다. 이거 한국 진짜 여러분들 앞이 안 보입니다. 낙담하실 필요는 없는데 완전히 기대를 접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국민들한테는 그냥 폼만 잡는 겁니다. 전부가 다 폼만 잡는 겁니다. 한국은 희망이 아주 깜깜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사회 도처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점으로 연결하게 되면 선이 만들어지고 선을 연결하게 되면 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림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이 사람들은 영남당이 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장기 집권 실질적 일당 지배체제의 보조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조자 역할을. 보조자 역할을 해서 영구집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뭐 면상들 보시기 바랍니다. 구역질이 저는 납니다. 구역질이. 본인들 끌떡거리고 다니는데 저는 그냥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겠죠.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자, 여기 오늘 국내 뉴스 마지막 뉴스입니다. 국내 뉴스. 여기 이제 대통령이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언급할 수 없는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연구소도 제법 몇 해 있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나오는 보고서가 어떤 건지 이런 걸 또 알지 않습니까?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를 대통령이 터집 삼아 가지고 그게 가짜 뉴스다.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 정치 권력으로서 독립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구소가 단 한 곳도 없는 나라입니다. 사회 저변은 좌편향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집단주의 체제가 굉장히 여러분들 강한 나라고 좌편향 성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기적. 거기다 이런 집단적인 색채도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다 여러분들 관이 정부가 여러분들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 반하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좌양좌를 하기에 아주 토양이 좋은 기적적으로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계속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정부는 이제 좌양좌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겠죠. 대통령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연구 보고서를 두고 여러분들 가짜 뉴스니까 그냥 처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다들 입 닥치고 그냥 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엊그제 여러분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번에 현직 대통령이 문제 삼은 것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여러분 발간한 한국에서 부자가 많이 해외로 나간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영국에서 발표된 연구 보고서를 인용했으니까 나무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듣기 싫다 이야기죠. 나는 억수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짜뉴스를 여러분 유포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듣기 싫은 뉴스가 전부 다 가짜뉴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유출 자료 낸 대한상공회의소에 가짜뉴스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아마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태원 회장이니까 좀 곤혹스럽겠네요. 본인은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아니 말 같은 이야기를 해야 내가 그래도 말 같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렇게 할 건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대한상공회의소가 보고서에서 그 내용을 인용했는데 그건 가짜가 아니고 매년 그 연구기관에서 영국의 연구기관에서 보고서를 계속 내지 않습니까? 인구 대비 한국이 저도 이런 며칠 전 한번 다뤘죠. 현직 대통령은 한국의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그것도 여러분 그냥 뭐 연설이나 이런 데서 한 게 아니고 작심하고 페이스북에 아마 글을 올린 모양입니다. 한 언론사 칼럼을 첨부하며 법률에 의한 공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이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여기 글 써놓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이 또 뭡니까? 이런 짓이 또 뭐냔 말이에요. 이게 짓이냐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연구보고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조사실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에는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이 실렸는데 조사 주체가 외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인 데다 조사 방식도 부실해 믿기 어렵다는 게 칼럼의 논지다. 아니 영국의 여러분들 한 업체가 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자료가 여러분들 그 자료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로 여러분들 그냥 그걸로 된 거지. 그 여러분 컨설팅 부동산 업체에서 여러분들 그걸 만들었으니까 부실하다. 부실한 건 어떻게 여러분 검증할 건데.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치탄받아 마땅하다. 말도 어마어마하게 거칠지 않습니까?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나저나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이 문책을 당하거나 굉장히 곤혹스럽겠네요. 연구 보고서까지 이렇게 들고 나와 가지고 기가 찬 겁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다 관변 뉴스들이 부자 2,400명 탈한국 오보 대한상의와 언론 합작품 프레시안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 아니 지금 사람들 많이 나가잖아요. 주변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많이 나갈 생각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못 나가면 자식들 내보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여러분들 나가는 걸 보시면은 딴 거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 투자를 왜 합니까? 돈을 미국으로 이민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겸허하게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정직하게 봐야 답이 나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피 같은 돈을 미국으로 왜 이런 이민을 시키겠습니까? 미국을 왜 이민을 시키냐 이야기죠. 내가 몸은 못 떠나도록 이런 돈부터 일단 이민을 시켜야겠다. 그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세계일보 세금 내는이 떠나겠다. 한국 부자 탈출 세계 4위. YTN 역대급 세금 한국에 탈출한 부자들. 이게 새로운 뉴스가 아니고 몇 해 전부터 계속 나오는 뉴스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운 뉴스가 아니고 2025년 10월 9일 날 영국 투자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 앤드 파트너스의 2025년 개인자산 이주 보고서에 따르면 이 출처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온 것도 아니고 2025년 10월 9일 날 나온 보고서를 대한상공회의소 여러분들 연구팀이 인용해서 주장을 한 겁니다. 한국 탈출 부자 3년 새 6배 상속세 무서워 떠나는 나라. 여러분 10억 정도 지나면 전부 다 여러분 한계세율이 50%인데 한국을 떠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국가에 돈을 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외겠지만 이렇게 인용처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영국 투자 인민 컨설팅 업체. 어떻게 완장 찬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냐 이야기죠. 이렇게 보고가 나왔으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한국 탈출하는 백만장자들 왜 떠날까?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도 아닌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이게 2025년 10월 7일 매일경제신문 기사인 겁니다. 그런데 대한상의가 이런 보고서에서 영국 자료를 인용해 갖다 이런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이런 말이 하면 말이 됩니까? 대통령 쓴 글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이런 짓을 하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한상의 자산가 탈출 급증 고의적 가짜뉴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4년도 7월 17일 기사입니다. 매일경제신문. 일반적으로 종합지보다 경제지들이 훨씬 더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글을 썼죠. 상속세 내느니 한국 탈출 올해 자산가 1200명 짐을 싸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최고 세율 50% 상속세 피해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로 이민. 새로운 이야기 하나도 아닌 겁니다. 늘어나는 한국 국적 상실자 2015년 16,595명 나라 상황이 좀 나을 때죠. 지금 여름 2020년에 25,034명 2024년 25,406명 상속세 없는 국가로 이민을 간 한국 국민 해냥 캐나다 4,489명 호주 2,728명 뉴질랜드 909명 전부가 다 영어권이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106명 이렇게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웨덴 39명 노르웨이 23명 오스트리아 20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대통령 여러분들 그냥 인터뷰 가운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작심하고 이런 페이스북에다가 가짜뉴스를 엄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냐 이 이야기죠. 이게 2024년 10월 21일 날 한국경제입니다. 한국을 떠난 슈프리치 80% 상속 정려세 해결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2024년 10월 21일이니까 윤 정부 하에서 이렇게 이름 한다에 윤 정부가 가짜뉴스 엄벌하겠다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세율 30%만 되어도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
싱가포르에서는 패밀리 오피스 설립, 세제 혜택 많은 홍콩과 아랍에미리트도 인기를 얻었다. 무덤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 악착같이 여러분들 국민들한테 돈을 받아내는데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가중하지 않습니까? 젊은 날 돈을 한참 벌 때도 여러분들 세금을 맨날 세금만 여러분들 늘어나 가끔가다 여러분 세금 내게 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부자들은 더 심할 거 아닙니까? 부의 이동 슈퍼리치 블랙홀 된 싱가포르. 싱가포르가 뭐 한국 사람들 우글우글 합니다. 2025년 7월 7일 패밀리 오피스 설립붐. 아시아의 부자들이 전부 다 싱가포르 갔는데 싱가포르에 보면 여러분들 한국 사람 만나기 그렇게 쉽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패밀리 오피스 자금 8천억 싱가포르로 탈출. 2025년 10월 14일 자 이렇게 여러분들 돼 있으니까 완장 차고 폼 잡다가 여러분들 골로 가는 겁니다. 시장을 여러분들 억누르고 시장에 반하는 정책을 쓰면은 골로 가는 거지. 1997년도 외환위기 터졌을 때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 나이가 30대입니다. 나라가 이런 골로 가는 지경에 이름 도달했을 때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이 완장을 차고 시장에 반하는 정책을 쓰면은 완전히 골로 가구나. 그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진짜 여러분들 힘은 한국에 있는 완장들이 아니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구나. 세 번째 해외 신용평가 회사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좋은 정책을 안 쓰면은 결국은 파장이 나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 세상은 제가 매일 이런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이 진짜 뒤집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완장 찬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런 쓴소리도 다 좋은 뜻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학자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 한 분이 X상에 글을 올렸더군요. 유명한 그런 회사의 프로그래머인데 더 이상 프로그램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슬픈 순간이었다. 자기 인생에서. 그리고 자기가 그 젊은 날에 그 수많은 수백 수천 시간을 이름 투입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던 그 경력이 다 날아가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학자들만 직격탄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생산 현장은 얼마나 여러분들 바뀌겠습니까? AI를 가지고 여러분들 로봇에 이런 탑재를 시켜 놓으면은 근로자를 얼마나 대체하겠습니까? 경제학자들이 여러분들 왜 지능이 공짜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능이 경제학자들이 일자리 잃는다는 겁니다. 프로그램도 필요 없고 마케트도 필요 없고 대부분 일자리 흔들리는 겁니다. 코로나 때부터 힘들다. 미국 경제학자들의 구직난 심각하네요. 2019년에 3천 건 여러분들 구인이 있었는데 절반으로 1754건으로 여러분들 내려가는 겁니다. 세상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겁니다. 지능이 공짜가 되는 시대가였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 지식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냥 먹어버리는 겁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가지고 전미경제학회가 운영하는 경제학자 대상 공식 채용 공고 플랫폼인 Job Opening for Economist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 경제학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인 공고가 1773건으로 팬데믹 직전이 최악의 상황에 보다도 42.4%가 줄었다 나오는 거죠. 여러분 기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주요 대학들이 재정 지원을 줄이고 민간 부분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AI 발전이라고 보거든. 현재 취업시장에 있는 경제학자들의 현실은 5년에서 6년 전 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상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 이들이 코로나 때보다도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다. 경제학자들이 이 정도인 겁니다. 경제학 학위를 받으려면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한 5년 정도 투자했을 것 같은데 5년 사이에 세상이 그냥 개벽이 일어난 겁니다. 소프트 엔지니어 프로그래머가 없어지는 과정을 보시면은 이제 얼마나 많은 이런 변화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발생해 버린 거죠. 경제학 박사의 일자리가 전년 대비 30% 이상 줄었습니다. 연방정부 공고도 70% 이상 줄었고 AI가 너무 급속히 발전한 바람에 신규 취업자들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기존 중견 이상들은 AI를 돌리면 되니까 프로그래머도 될 수 있고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로펌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쓰나미 같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그냥 거대한 쓰나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슈퍼 쓰나미라고. 지능이 공짜인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지능이. 여러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소개해드려야 될 기사가 두 가지가 있네요. 이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톱 뉴스입니다. 미국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겨울이 온 것 같다.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브리핑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경제 코너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AI가 미국 기업들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사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네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산업 가운데서도 톱에 속하는 기업들은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굉장히 타격을 받겠다. 엔스로픽의 클로우드 코워크 등 고도화된 AI 에이전트 등장으로 여기서 AI 에이전트는 임무를 부여하면은 결과물을 제시하는 그런 일종의 디지털 워커 디지털 근로자 역할을 하는 AI 에이전트의 등장으로 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바이브 코딩 시대가 열리며 코딩을 자연으로 보통 사람들이 다 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이 위험받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세일즈포스 진짜 천하무적이었죠. 이익률이 대개 70에서 80% 됐던 업체들입니다. 인투이트, 아도비 등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종말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나 전문가들과 빅테크 CEO들은 기존 업체들이 보유한 독점적 데이터와 안정성, 산업 전문성을 AI가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단순한 소프트웨어는 도태되겠지만 AI를 결합해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해결하는 스마트한 소프트웨어는 기업의 필수 인프라로 살아남을 전망입니다. 살아남는 자 죽는 자가 나누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걸 직접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전문적으로 활용하던 AI 관련된 번역 서비스도 전부가 다 일반 AI 기능으로 다 포함되니까 그 회사들은 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분해해 주는 그런 전문들을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전부 다 범용 AI 업체한테 다 잡아먹히는 거. 큰 변화입니다. 저도 이런 세상이 어떻게 올까. 이렇게 여러분들 멍청한 소프트웨어는 사라지고 AI를 내재한 혁신적 기업만 살아남는 적자 생존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매수 합병의 대상이 될 겁니다.
한국은 또 얼마나 앞으로 많은 경험을 하겠습니까? 다음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새로운 크립토 암호화폐 개울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개울이 왔는지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사가 오늘 여러분들 월스트리트저널에 이게 상단에 톱 뉴스에 나왔네. 한번 보시죠. 최근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45% 폭락하면서 새로운 크립토 윈터 암호화폐 개울에 진입했지만 과거와 달리 명확한 폭락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이 업계의 건물들도 매우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하락은 AI나 예측시장 같은 새로운 투자처의 자금 유출, 자금이 이제 경쟁을 하니까 ETF 등 파생 상품 확대로 인한 희소성 희석,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입법 지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기업의 파산 같은 펀더멘털의 붕괴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4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미스터리한 폭락,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뭐 지금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외에 대체 투자처가 많아졌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ETF가 등장하면서 비트코인의 최대 강점인 물리적 희소성에 대한 매력을 반감시켰다는 거하고 그다음 케빈 워시가 생각보다도 매파적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인데 뭐 그게 다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시장 인프라가 견고하며 제도적 관심이 여전하기 때문에 4년 이상의 장기 보유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하네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 중에서 톱 뉴스 한 2개 정도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이제 투자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투자자 시각 충돌. 여기 이제 MSTR이라는 회사는 여러 번 소개한 바와 같이 레버리지 비트코인 회사입니다.